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를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소중한 0.03명 느낌표가 붙었습니다. 출산율 9년 만에 반등했다라는 굉장히 기쁜 소식으로 오늘 아침의 매일경제 시작을 합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도 출산율 이 기존에 2023년 0.72명이었었는데 작년에 0.75명으로 0.03명 올랐다라는 겁니다. 이 출산율이라는 게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출산할 걸로 예상되는 자녀의 숫자죠. 근데 아직 한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0.72명에서 그래도 반등해서 이번에 0.75명이다. 그리고 이번엔 아마 올해는 2025년엔 0.8명까지 좀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긍정적인 전망을 좀 내놨습니다. 근데 관건은 이게 이번에 이 반등이 찰나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 반등을 시작으로 계속 이 우상향 올라갈 것인지 여부인 거겠죠. 이게 되려면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대역전 모멘텀을 위해선 고용, 주거, 돌봄 부분에 더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경제위기 와중에 오늘 상법 개정안 강행입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여당 의원들이 반발해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의만으로도 이 강행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대체 상법 개정안이 뭐냐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가 충실해야 될 대상이 회사에서 이제는 주주까지로 좀 확대가 된다라는 내용이 이번 상법 개정안의 사실상 주요한 내용인 건데 이렇게 될 경우 여당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 배임죄 고소고발 난무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 기업이 경영하기 너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이렇게 하는 게 선진 자본시장의 첫걸음 아니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 법사위를 통과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건데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 거부권 행사는 물론 필리버스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통과가 될 수 있을지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장사꾼 트럼프 미 영주권 70억에 판다. 사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이미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번엔 영주권을 팔겠다고 얘기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싶으면 70억 내라라는 얘기인 거죠. 사실 투자 이민이 있긴 있어요. 한 우리 돈 14억, 15억 정도 이 미국에 이 투자를 하면 이 영주권이 사실 나오게 되는데 이거 너무 싸다. 70억, 72억 정도는 내야지 미국에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해도 70억은 벌고 시작한다는 얘기인 건가라는 생각도 언뜻 드는데 트럼프 대통령 지금 관세 전쟁 여기에 영주권 팔고요. 우크라이나에선 히토류 광물 자원으로 지금 기금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종전보단 광물 자원에 좀 더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히토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사이 중앙일보입니다. 4,000명 사상 북한군 3,000명 또 보냈다. 어디에? 러시아에. 북한은 또 추가 3,000명을 파병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좀 보겠습니다. 북한 1월에서 2월 사이에 쿠르스크에 추가로 3,000명을 더 파병했다. 이미 1차로 이 11,000명 정도 보냈는데 피해가 상당히 컸죠. 4,000명 정도가 죽거나 다쳤는데 여기에 추가로 3,000명을 또 보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지금 종전을 대가로 사실상 광물 자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지금 추가 파병을 받고 있다는 거. 러시아는 종전할 생각이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다음 달 26일 선고다. 어제 이재명 이 대표의 이 항소심, 선거법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찰 1심처럼 똑같이 2년을 구형을 했는데 1심에선 2년 구형에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죠. 그럼 대체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결론을 낼 것이냐? 그 결론이 다음 달 26일에 나온다라는 거죠. 요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합의금 원천 차단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상 그동안 나이롱 환자에 대해서 정부가 뭔가 철퇴를 내리겠다라는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중상만 합의금을 받고 그 외에는 사실상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나이롱 환자가 나 아파요라는 증거를 남기려고 받는 진료. 이게 과잉 진료다 보니까 보험금이 너무 새 나가는 게 많더라. 이것만 없어도 1.4조는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누군가의 손이죠. 맞잡은 두 손인데 여기 보면 멍이 퍼렇게 까맣게 지금 들어 있습니다. 작은 멍도 아니에요. 굉장히 큰 멍이죠. 이게 누구의 손이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손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 멍이 든 거야? 어디 맞았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것 때문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영상 같이 보고 오실까요? 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로 17초 동안 기싸움을 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혹시 이 기싸움 하다가 손등에 멍까지 든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백악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매일매일 사람들 만나고 악수하다 보니까 그래서 손등에 멍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도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어떤 꽉 쥔 악수를 선호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의 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같이 볼까요? 사진이 한 장 있죠.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 여기 보이시나요? 교보문고 서점입니다. 요즘 서점 어렵다는데 줄을 섰어. 사람들이 줄을 선 이유. 네. 책을 사기 위해서인데 무슨 책이냐? 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책이 출간이 되는 날이었죠. 이 책을 지금 사려고 줄을 서 있다라는 거예요. 네, 대체 책에 무슨 내용이 담겼길래 이렇게 줄을 서서 사느냐라는 거죠. 저희가 이 앞전에 전해드렸던 게 이 책 내용 예고로 나온 부분이 있다. 근데 무슨 얘기냐? 윤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했는데 그 중간에 기류가 바뀐 과정에 대해서도 책에 담겨 있다고 이 책 출간 예고 보도자료에 들어있어요. 이 내용이 뭘까요? 뭐 이런 얘기를 어제 했었어요. 요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한동훈, 윤, 자진 사퇴 생각 없다며 탄핵 부결시켜달라 말했다라는 거예요. 네, 여길 좀 같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진의는 자진 사퇴 생각이 없다. 당이 도저히 막을 수 없을 때까지 몇 번이고 탄핵을 계속 부결시켜달라는 것이었다라고 밝혔다. 중간에 비서관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이런 생각이라는 걸 제가 전해 들었다. 전했다. 윤 대통령이 사실 전했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윤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전해왔다는 건 이건 사실 김기영 대변인님 여당이 자신과 끝까지 탄핵 반대 입장에 설 거란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사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윤 대통령이 당에서부터 쭉 올라온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대선 때 합류를 했기 때문에 당이 좀 기반이 약한 거 아니냐라니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그 당시에 여당을 굉장히 굳게 믿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런 얘기까지 한 건?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네. 입장도 그렇고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네. 8년 전 상황에 대해서 많은 복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계엄을 했는데 민주당의 주장처럼 그게 곧 내란이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탄핵만이 오로지 정답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을 달리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얘기를 윤 대통령이 들었다. 그렇고 본인도 생각할 때는 네. 내가 이 계엄을 경고형으로 했지 사실 뭐 예전에 이전과의 어떤 계엄과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탄핵은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계엄이라는 어떤 형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지만 그게 곧 내란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방식에 대해서
풀어가는 여러 가지의 어떤 시나리오 중에서 오로지 탄핵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거는 민주당의 어떤 전략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도 그렇고 당내에서는 실질적으로 당론은 탄핵 반대 아니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은 계속 그때야 뭐 당대표가 한동훈 대표였기 때문에 대표에게 계속 여러 가지의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윤 대통령은 사실상 8년 전에 있었던 탄핵 이후의 상황을 우려하는 이 주변의 얘기들, 그리고 윤 대통령 본인도 계엄 자체가 이 경고성 계엄이었다라는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사실상 탄핵으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게 그때도 확고했었던 걸로 보인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책에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도 또 있습니다. 이걸 좀 볼까요? 돌아보니 어차피 차차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텐데 그 시점에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든다. 내가 좀 부족했다. 뭘? 윤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했습니다라는 이 말 자체를 내가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좀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고 보니 그때 의총에서 의원들하고 부딪혔던 게 내가 더 부드럽게 했어야 했나,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할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의총에서 그때 부딪혔었지라는 생각이 얼핏 드시죠. 그때 모습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잠깐 같이 보고 오시죠. 그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말씀하세요. 뭐를 잡겠다고 말씀해보세요. 반말하지 마시고 임종덕 의원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못 일어날 것 같아? 하실 말씀 있어요, 강명구 의원님? 그냥 내려오세요, 대표님. 원내대표 선거합시다. 자, 이철규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당 대표님께서 스스로 이 내란죄라고 이 대표님께서 단정하시는 것은 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는. 네. 사실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사실 내란을 자백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승규 의원 뭐 하는 거야 내려와라고 얘기. 이철규 의원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모습 보셨죠. 그다음에 감정적으로 굉장히 좀 격했다라는 그 당시 이제 기억이 나는데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얘기를 보면 살짝 좀 후회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이 내란 자백했다는 내 발언 안 했어야 했는데라는 얘기를 이번에 책 안에 넣었다라는 거죠. 사실 김진욱 대변인님, 한 전 대표 입장에선 다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고 조기 대선이 열리면 이제 대선에도 이제 참전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당내 의원들하고 관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 싶긴 해요. 그래서 이제 후회와 같은 그런 네. 이제 메시지를 낸 거 아닙니까? 어젠가 김상욱 의원이라고 지금 국민의힘에 있으시죠? 울산에. 예, 친한계의 단톡방에서 쫓겨난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던데 김상욱 의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친한계가 친윤과 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책에 나온 내용도 내가 괜한 얘기를 한 것 같다라는 후회성 발언을 하는데 네. 저는 오히려 이런 한동훈 대표의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서 이 스탠스를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또 좀 그 많은 분들에게 헷갈림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죠. 거기에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지지 또는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시 12월 3일 날 그 국회 본회의장까지 들어갔던 네. 배지를 달고 있지 않은 현역 의원이 아닌 상태에서 거의 유일하게 본회의장에 들어간 그런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습이 국민들께는 굉장히 깊게 각인되어 있는데 지금 그 모습마저도 후회하는 것처럼 비출 수 있는 그런 발언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한동훈 대표에게는 많은 질문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지금 한동훈 대표가 현재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냐. 그리고 당시 비상계엄을 해제했을 때 그 상황을 역시 후회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좀 해야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진욱 대변인님 말씀은 김상욱,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 친한계로 분류가 된 김상욱 의원의 얘기를 좀 빌어서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 지금 친한계가 친윤계와 약간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사실 이게 친한계가 관계 개선을 모색한다고 또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게 아닌 게 상대가 있는 문제거든요. 김기영 대변인님. 친한계와 친윤계 관계 개선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같은 방향, 목적이 같으면 그럴 수 있죠. 네. 국민이 원하면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우리가 영상으로 본 그 장면이 뭐냐면 원래 원내대표 있던 선거 있는 경선 있는 자리인데 네. 그 자리에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6일 날 홍장원 1차장의 메모와 그 곽정근 전 사령관의 여러 가지 어떤 진술이 네. 현재 심판 과정에서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에 의해서 여권이 분열됐다는 어떤 지금의 어떤 자성이 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급해요, 항상. 급하고 또 언론을 좀 이용합니다. 저 장면 보십시오. 뒤에 수많은 사진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저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민주적으로 할 말 다 해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언론을 뒤에 입고서 저 자리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도 어떻게 보면 후회하고 있다고 하지만 네. 본인의 설정된 그 시간 안에서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에서 내가 나온다고 한다면 본인이 볼 때 이 시간에서 이 한도 내에서 내가 이걸 해명하겠다는 어떤 네.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감정은 뭐냐면 본인이 설정한 시간이 아니라 상대방도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공간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그게 진정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검사 관련해서도 자기가 책에서 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과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당대표 관계 속에서 굉장히 선을 그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선을 근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은 공과가 다 묻어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의도적인 어떤 행위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후회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 그리고 뭔가 손을 내미는 듯한 이런 제스처. 근데 이게 내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사과를 하고 손을 내밀고 싶다고 내 시간에 맞춰서 내민다고 이게 되는 것이냐. 상대방의 시간에 맞춰서 내밀어야 상대방도 잡을지 말지 고민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친한 친윤계가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생각도 지금 살짝 좀 드는데 아까 들으셨죠? 의 총장에서 강승규 의원 뭐 하는 거야? 내려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 저 사건이 또 계기가 돼서 한동훈 전 대표 실제로 대표직 이 위원장직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대표직에서. 근데 관련해서 사실 그 전에 이미 비대위원장으로 해서 대표가 됐는데 비대위원장도 사실 못할 뻔했다라는 얘기가 어제 출간한 책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볼까요? 이윤 법무장관 사퇴 비대위원장 포기 요구.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윤은 윤 대통령이죠.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2023년 12월에 그때 법무부 장관이긴 하지만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아주 공개적으로 만연해 있는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 사퇴하고 그리고 비대위원장도 하지 마라, 포기해라 라고 사람을 보내서 요구를 해왔다라는 게 어제 책 내용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네, 여기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왜 그랬냐라는 거예요. 당시에 조선일보 보도에 여당 관계자 멘트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총선 이후에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가 익명으로 나왔는데 그때 대통령이 그 멘트를 제가 한 것으로 그러니까 한동훈 당시 이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한 걸로 잘못 알았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그 말은 제가 한 게 아니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한 전 대표는 제가 확인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어서 황당했다며 사퇴 요구를 받고 나서 몇 시간 뒤 김 여사가 문자로 잘못 알았고 미안하다고 보내왔다라고 말했다. 당시 김 여사는 한 전 대표가 밝힌 사퇴 의사도 철회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책 내용을 지금 얘기를 지금 보면 조선일보에 어떤 보도가 있었던 거예요. 김 여사 특검을
여당에서 총선이 끝나면 뭔가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익명 관계자 멘트가 있었는데 그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 멘트라고 윤 대통령이 오해해서 법무부 장관도 그만하고 비대위원장도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김 여사가 문자로 아이고 이거 오해한 거였네요. 미안합니다라는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내왔다라는 건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사실 두 가지죠. 김 여사 특검 관련해서 20년 지기 한동훈 대표를 쳐낼 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는 강력한 생각이 있었다는 거냐. 그리고 잘못 알고 수습하는 전화를 김 여사가 문자로 직접 연락을 했다라는 이 두 가지 정도의 포인트일 수 있는 건데 김진욱 대변인님. 사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금도 야당이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인 건데 그렇죠. 아내에 대한 특검법을 좋아할 남편은 없긴 합니다만 이게 20년 지기 후배와의 정말 어떻게 보면 거의 연을 끊을 정도의 상황인 건데 그 정도로 허용할 수 없는 범주라고 봐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지금 세간에서는 이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된 명태균 씨 사건, 네. 명태균 게이트 이것 때문에 12.3 비상계엄이 발동된 거다라고 하는 주장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당시에 이 김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과 같았을 것이고 그 부분을 치고 들어온 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뭐 용서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2023년도 12월 달에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이제 당의 비대위원장이 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해서 된 거죠. 그런 상황이니까 당신 그만둬라고 얘기하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단초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찬성할 것 같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그 대목이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 사실은 그때부터 윤한 갈등의 시작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24년도 1월 달부터 해가지고 몇 차 윤한 갈등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뭐 N차 뭐 이런 갈등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한동훈 대표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 갈등 이것이 지금의 한동훈 대표의 체급을 키워놓은 건데 과연 이 시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손을 잡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에 과연 그것이 통할 것인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호한 결별 이걸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책에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일관성은 좀 부족해 보여요. 때로는 윤석열 대통령 쪽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또는 네. 지금처럼 이런 그 모습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적 내용 뭐 이런들이 같이 섞여 있어가지고 앞으로 스탠스를 어느 쪽으로 잡아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책 내용에 친윤과 뭐 가지고 좀 관계 개선을 하려는 거냐 아니면 완전히 뭔가 확실하게 대립 구도를 갖고 명확하게 좀 선을 긋고 자기 색깔을 좀 드러내려는 거냐 여부가 좀 구분이 좀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지금 2023년 12월 말 김 여사 특검법을 여당이 수용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가 나올 때부터 이미 윤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사이엔 이미 좀 갈등의 골이 좀 깊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또 김기영 대변인님 분명히 또 김 여사가 연락을 해서 오해였다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그럼 드는 생각이 오해는 윤 대통령이 했는데 왜 김 여사가 또 연락을 하냐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기는 대통령이 하더라도 내가 중간에 좀 미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했다고 봐요.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뭐냐면 저도 뭐 기자를 했었고 뭐 지금 뭐 당협위원장 대변인을 하고 있지만 여러 사람과의 어떤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할 말이 있고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글로 네.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뭘까요? 본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탄압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근데 우리 김진욱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뭔가 잘 해보고자 후회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갈짓잡 행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급한 거예요. 뭔가 지금 조기 대선 국면이 있을 때 본인이 뭔가 공간을 차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뭔가 같이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뭔가 선을 그으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다 떠나서 한동훈 대표에게 전 대표에게 저는 국민의힘의 아주 훌륭한 자산입니다. 뭐 나중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매번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당대표나 지금도 만약에 조기 대선 되면 본인이 대권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매달 시험을 볼 때 매번 내가 100점 맞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1등 컴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걸 내가 해야지만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본인의 어떤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치라는 거는 본인이 먼저 앞서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해석, 그거에 대한 어떤 인정이 아직까지 저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누가 더 깊게 널리 아니면 폭넓게 보느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네. 때로는 참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의총장 가가지고 저때 저런 말을 하면 안 됐다. 계엄을 내가 했느냐 아니면 투표를 내가 했느냐 당신들이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돼 후회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책을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뭐 김진욱 대변인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김기영 대변인님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스탠스가 잘 모르겠다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친윤계랑 관계를 모색하고 싶은 건지 이런 뒷얘기를 다 책에 썼다라는 건 이건 이제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부부와 완전히 이제는 뭐 다리를 건넜다라고 생각을 해서 뒷얘기를 온전히 다 책에 담은 것이냐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스탠스가 어떤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이른바 헤어질 결심을 했죠. 근데 했다. 너무 뭐랄까요? 그 감정이 많이 얽혀 있는 상태에서 헤어지다 보면 네. 당사자의 문제도 있지만 보는 사람들, 그게 당원일 수도 있고 국민들도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바라보는 시선이 좀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헤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의 탄핵, 이 탄핵에 있어서 과연 국민들이 그게 온전하게 국회에서는 사기 탄핵 아닙니까? 내란 혐의로 했다가 헌재 가서는 내란 혐의를 쏙 뺐어요. 네. 그 과정에 있어서 거칠고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이 굉장히 확보돼 있느냐, 방어권이 보장됐느냐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초반에 비해서 지금의 대통령 지지율도 오르고 탄핵에 대한 입장도 많이 갈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었을 때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헤어질지에 대한 거는 뭐 입장은 있겠지만 조금 계속 조금 종잡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헤어질 결심을 했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상 윤 대통령과는 한동훈 전 대표가 같이 갈 생각을 아예 이제 안 하는 거 아니겠느냐. 강을 건넜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뒷얘기, 비화를 얘기한 것 중에는 김 여사가 나한테 사과한다고 문자를 보냈다라는 내용이 있죠. 근데 어제 민주당에서도 김 여사 관련해서 목소리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다음은 김건희 여사의 새로운 녹취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원래는 망치는지래요. 지금 듣게끔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없지 않아? 중앙일보는 이제 삼성하고 거래 안 하지. 삼성이 중앙일보 싫어하니까 그거 하나뿐이지. 아직 난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네. 민주당이 공개한 내용이 뭐냐. 김 여사가 조중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는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라는 건데 전용기 의원은 이 얘기에 대해서 배경이 이런 거다라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조선일보가 명태균 씨로부터 김 여사에 대한 음성 녹취를 받아서 갖고 있는 걸 알고 김 여사가 대노했다라는 게 이 뭐 조선일보 폐간 얘기까지 언급한 그 배경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김진욱 대변인님, 사실 김 여사가 화가 나서 뭐 을러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약간 뜻밖인 게 경향 한겨레 뭐 이런 쪽 약간 이 윤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가 아니라 또 조선일보에 대해서 굉장히 이 날선 폐간까지 얘기를 하면서 했다는 것도 약간 뜻밖인 부분인 거거든요.
글쎄요, 뭐 지금 저 녹취록이 어제 공개된 이후에 네. 뭐 많은 이 설왕설래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녹취가 진짜인지 아닌지도 뭐 확인이 된 건 아니긴 해요. 네, 뭐 저 부분도 확인이 돼야 될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명태균 씨가 그동안 본인의 황금폰에 수많은 녹취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지금 저 녹취는 명태균 씨의 황금폰에서 나온 녹취는 아니다라고 또 주진우 그 기자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뭐 지금 법적 조치들이 뭐 운운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부분, 이런 네. 많은 녹취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USB에 담아서 그것이 언론사로 전달이 됐고, 그 언론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화는 안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뭔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약점을 잡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 본인이 좀 김건희 여사가 발끈한 것 같은데, 과연 저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언론사를 폐간시키겠다 이런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누군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많은 녹취가 나와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통제 불능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상황을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그 특검법이 뭐 명태균 씨의 특검이 이루어지든 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이루어지든 어느 쪽이든지 특검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많은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한번 확인되는 그런 절차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기영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 여사의 녹취가 사실 뭐 맞는지 아닌지는 추가적인 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네. 김건희 여사가 특정 언론에 대해서 저렇게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저는 뭐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전 단호히 말씀드리고, 저는 민주당이 분리하고 그러면 항상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제 좀 그만할 때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통령까지 탄핵이 됐는데 좀 많이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지율도 오르고 본인들이 탄핵까지 시켜서 정의롭다고 다 했는데 지지율도 탄핵을 시킨 정당과 탄핵을 당한 정당의 지지율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국민들을 봤을 때 민주당한테 기회를 준 거죠. 권한을 봤더니 권한에 대해서 무섭다 정도로 29번의 탄핵과 30번째 탄핵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공포, 겁박,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신물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고 돌아서 다시 기승전 김건희 여사 아닌가 싶어서 네. 저는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사 관련해서 뭐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까지 오로지 그러니까 대통령을 차라리 공격하십시오. 뭐 김건희 여사가 진짜 국정을 좌지우지했다고 진짜 믿고 싶은 겁니까? 저는 좀 심하다 그런 생각도 드는 면이 있습니다. 네. 좀 기승전결 김 여사냐, 좀 과한 공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이 책 안에 들어있던 김 여사의 문자 얘기를 하다가 사실 여기가 좀 살짝 3,000% 살짝 좀 나오긴 했는데,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책에 어제 저희가 예고해드린 것 중에는 뭐가 있었느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분도 있었죠.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민주당 대표다. 이재명 대표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이거 유죄 판결 막으려고 계엄 아니면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인 수단을 쓸 수가 있다.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또 이렇게 받아쳤어요. 들어보시죠. 대표가 자서전에서 뭐 대표님이 그 유죄 막으려 계엄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좀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합니다. 대표님 혹시 네,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이고 개 눈엔 뭐만 보인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또 한동훈 대표, 이 전 대표가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했냐. 저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습니다. 재판 잘 받으십시오. 라는 말도 같이 붙였습니다. 근데 이게 김준욱 대변인님,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선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받아쳐주는 게 굉장히 땡큐한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뭐 그렇게 보겠죠. 네. 뭐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본인의
이 그 복귀의 명분을 하나씩 더 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한동훈 대표가 뭐 타겟을 좀 잘못 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본선의 후보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타겟으로 잡고 갈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혔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2.3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국민을 계몽한답시고 벌린 그런 그 비상계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또다시 한동훈 대표가 너무나 쉽게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비상계엄을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이나 발동시킬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나 같은 사람이다, 같은 급이다라는 그런 자백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엄을 막아낸 당이었다라고 네.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 계엄을 막아낸 당 맞습니까?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당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당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엉뚱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화살을 돌린 것은 그것은 전형적인 뭐랄까요? 그냥 그 레토릭. 가리키는 달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보라 이런 뜻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대상을 잘못 정했다라는 뭐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 바짓가랑에 붙잡을 상황이 아니다. 왜 아직 경선도 안 치렀는데 무슨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경선을 치른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한다면 나올 수 있는 여권 주자들이 굉장히 많죠. 한동훈 전 대표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데리고 가는 게 좀 땡큐 아닙니까라는 말씀도 드리긴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 책 출간과 함께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요즘, 여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죠. 누구냐?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홍 시장 어제 백분 토론회 나갔어요.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게 누구 책임입니까? 그건 한동훈 전 대표 책임 아닙니까? 사사건건 충돌하고 어깃장 놓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전국을 운영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이란 사람은 윤 대통령이 만들어준 인형입니다. 법무부 장관도 감이 됐느냐? 그런 애를 앉혀놓고 키우고 하니까 총선 때 돌아다니면서 실컷 셀카만 사진만 찍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더는 얘기하지 않겠다. 하든 말든 관여 안 하겠다. 근데 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 라고 어제 이 백분 토론에서 또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 이 단어가 김기영 대변인 굉장히 좀 자극적인 게, 윤 대통령의 인형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와 어쨌거나 나 더 말 안 해. 들어오면 죽어. 이런 얘기가 지금 네.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는 면이 있고요. 제가 볼 때 동의하지 못하는 면이 있는데, 동의하는 면은 저 한동훈 전 대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대로 잘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비상계엄, 한 번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프레임 씌워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이재명의 민주당, 이거에 대해서 일상적인 계엄이 가능한 거죠. 왜냐?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29번의 줄탄핵과 30번의 탄핵. 그리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끌려가기 전에 대통령을 끌어내리고자 했잖아요. 근데 사법 리스크는 온전히 존재하는데 본인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재판 중인 건 중지시킨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 사실상. 그렇다면 만년 대통령을 못합니다. 내려오면 그거에 대해서 죄를 물어야 돼요. 그럼 내려오지 않게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상 총통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비상계엄과 일상계엄이란 그 프레임 속에서 굉장히 잘 공격을 했어요. 네. 근데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왜 당대표 때 왜 윤석열 대통령과 그렇게까지 했느냐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할 수 없고, 그건 잘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한동훈 전 대표를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일조한 사람이 누구냐? 홍준표 시장님입니다. 네. 끊임없이 공격을 해서 존재감을 극대화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저는 무관심이 최고의 상책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여전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해서 체급을 키우고 있다. 이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홍 시장의 얘기 일부분 나는 동의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홍 시장의 이런 발언이 결국 한동훈 전 대표의 체급을 키워주는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명태균의 입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후원사업가 압수수색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됐죠. 네, 이렇게 이첩된 요 사건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이 오세훈 시장의 이 후원 사업가, 그러니까 여론조사비를 대납했다는 이 의혹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어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강제 수사를 시작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근데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 쪽에서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사건 수사의 속도가 붙고 하루빨리 결론이 나길 바란다. 사안의 엄중함에 따라 검찰 수사는 더 빠르게 진행됐어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게 뭐냐. 지금 여론조사를 통해서 수혜에 입은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도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밝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더 빨리 수사가 돼야 됐었는데 만시지탄이다. 좀 더 빨리빨리 속도를 내주십시오. 이건 의혹이라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오세훈 시장이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그러니까 관련된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 비용 한 3,300만 원을 대납해줬다라는 의혹을 지금 핵심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네. 물론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이런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명태균 씨는 계속해서 오세훈 시장을 4번 정도 만났다 이런 주장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중앙지검이 강제 수사에 돌입을 했고 김한정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작한 것이거든요. 사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이 명태균 씨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릴 만한 이 사건이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거쳤지만 사실상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어떤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도 못 대고 그대로 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받고 이제 좀 압수수색을 나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과연 오세훈 시장이 저 말이 맞는지 또는 명태균 씨의 말이 맞는지를 가려볼 만한 수사가 시작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수사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 수사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중앙지검에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라고는 하지만 이 의혹이 불거진 것에 그 시기에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네. 수사 속도 너무 느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27일 오늘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본회의 통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도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부분들은 특검법을 통해서 빠르게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을 본질적으로 진상규명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속도를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이런 상황인 거죠. 검찰이 오세훈 후원자 김한정 씨 압수수색을 했고 여기 대해서 오 시장 쪽에선 명태균 딱 끊어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저희가 입장을 본 거는 서울시 측의 입장입니다. 특보의 입장인 건데 오 시장이 어제 직접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 1월 말쯤에 우리는 당신하고 거래하지 않겠다고 끊어냈다. 딱 끊어내기 전에 맞는 걸 몇 번씩 튀겨서 반복해서 얘기해도 이거 의미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오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처럼 오 시장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사안이 정말 맞는 거냐, 명태균의 말이 맞는 거냐, 오 시장의 말이 맞는 거냐, 뭐가 맞는지를 알기 위해서 검찰이 오늘과 내일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를 소환 조사를 합니다. 네, 창원에 직접 내려가서 오늘이 27일이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조사를 할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검찰이 알아봐야 될 부분,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주장하고 있는 바가 있죠. 뭐가 있느냐? 계속 얘기하는 게 나 4번이나 만났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 김영선 전 의원한테 사장 자리, 이 토지공사 자리 약속한 거 아니에요 라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진영 변호사님. 네. 오늘 검찰이 소환해서 명태균 씨 조사하면 나올 것이냐라는 거죠. 안 나올 방법이 없죠. 사실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할 때 네. 오세훈 시장 캠프에 법률지원단장을 제가 했었습니다. 아하. 그때 명태균의 미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일단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씨의 말이 맞느냐 오세훈 시장의 말이 맞느냐 했을 때는 오세훈 시장의 말이 훨씬 더 신빙성이 높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지금 조기 대선 가능성이 얘기된 상태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마타도가 시작된 것은 그만큼
현재 여권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후보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사실 지난번 재보궐선거를 넘어서 시장 선거 때도 뭐 무슨 명품 어떤 신발에 어떻게 보면 네. 동태탕 이런 얘기가 나오는 동태탕.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동태탕을 넘어서 청국장 중국집입니까? 철진한 물레방아를 이렇게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려가는 것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와 더불어 오세훈 시장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같이 전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이 사건에 있어서 참고인 내지 피의자로서의 어떤 명태균뿐만 아니고 네. 오세훈 시장 측에서 고소해 있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에 대한 것도 분명히 같이 그 사실을 확인해서 네. 사실이 아니라라고 하면 이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 형사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네. 오늘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원으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사실 창원지검에 있던 수사팀이 서울로 올라와서 다시 내려가는 걸 뿐입니다.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마 명태균 씨와 많은 어떤 그 수사를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고 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제가 봤을 때 조기 대선 있을 가능성도 현저히 낮지만 조기 대선 있기 전에 결과를 확실히 내주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요 결론이 조기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조기 이 대선이 이루어지기 전에 실시되기 전에 있다고 한다면 그 전에 뭔가 빨리빨리 좀 속도를 내서 결론을 뭔가 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기사 제목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검찰이 지금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명태균의 허풍이냐 정치판을 흔들 태풍이냐 검찰 수사에 모두의 눈이 쏠려 있다라는 거죠. 지금 최 변호사님은 내가 그때 캠프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자문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거 허풍입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장 변호사님. 허풍이냐 태풍이냐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허풍인지 태풍인지는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 게이트가 비상계엄 이전부터도 사실은 굉장히 대한민국을 뜨겁게 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논란거리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때도 사실 명태균 씨는 뭐 허풍쟁이다 또는 뭐 정치 브로커에 불과하다. 왜 저 사람의 이야기에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도 당시에 많은 의혹들이 나왔고 대통령 김영선이 좀 해줘라라는 육성까지도 공개됐음에도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상 뭐 격려 차원이었다 또는 뭐 공천에 개입한 바 전혀 없다라는 식으로 부인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허풍쟁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지만 지금 최근에 공개된 김건희 여사의 육성 녹음도 존재하고요. 또 대통령의 또 다른 또 녹취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미루어 본다라고 한다면 명태균 씨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가깝게 지내면서 공천 개입 그러니까 공천에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해왔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허풍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본인의 경험에 뒷받침된 이야기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명태균 씨가 지금 거짓말을 한다라고 치부할 건 아닌 것 같고 이른바 황금폰 그리고 명태균 씨가 제출한 USB에 수많은 정치인들과의 어떤 대화를 했던 녹취록 또는 그 대화 내역들, 메시지 주고받은 내역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검찰로서는 뭐 진술에 의존해서 수사할 거 아닐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들어있는 녹취록과 그리고 뭐 메시지 내용들 포렌식 이미 끝났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 객관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빠르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수사가 미진하면 지금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이 빠르게 또 통과돼서 특검으로서라도 이걸 규명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사실 명태균 씨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좀 이거 믿을 수 있는 거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황금폰, USB 이거 지금 증거를 토대로 그 말이 맞는지 아닌지를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인 건데 사실 그 작업을 증거를 오늘 갖고 가서 이 대화 내용 뭡니까? 여기서 이거 뭐예요? 라는 걸 아마 검찰이 물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모두의 이목이 쏠린 이 검찰 수사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 이렇다라고 박범계 의원이 얘기한 게 있어요. 같이 들어보고 오실까요?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합니다. 남상권, 그래요? 명태균 예. 씨가 그리고 오세훈, 홍준표는 이 여기에 다 나온다. 예.
한동훈 전 대표를 검찰이 한동훈 라인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이 대선 출마하면 못 버틸 거다. 예. 이런 취지입니다. 그럼 그 공이 어디로 가냐? 그 혜택이 누구한테로 가냐라는 얘기를 당내 경선을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본 겁니다.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왜 예. 친윤 칼잡이 3인방이 있는데 예. 그 사람들이 지금은 한동훈을 따른다라고 아, 보는 겁니다. 근거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건 분석이니까요. 박 의원님 네. 지금 이 오늘과 내일 이 검찰이 창원으로 내려가서 명태균 씨를 만난다고 하는데 요 전에 먼저 명태균 씨를 다 만나고 올라온 사람이 바로 박범계 의원이죠. 박범계 의원이 만나고 올라오면서 KTX에서 뭐 이런 글을 썼어요. 내가 명태균을 만났다, 접견했다, 카피 뭐니 수사 이미 끝났다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얘기하면서 적은 수첩에 사진을 올렸는데 그때 뭐 카피요 이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한동훈이라는 글씨가 있어서 뭐야 이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좀 국행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튿날 다시 언론에 얘기한 게 바로 지금 저희가 직접 들어본 저 부분입니다. 네. 지금 얘기가 내가 그때 한동훈이라고 왜 적었냐면 명태균이 얘기하길 친윤 칼잡이 3인방이 지금 한동훈을 따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친한계 검찰이 현재 명태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명태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최진영 변호사님. 본인이 자백하지 않습니까? 근거는 없다. 네. 저는 저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 그 비상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곽종근 특전사령관 그리고 또 김현태 707 특임단장에 대해서도 국회로 불렀을 때에 따로 불러가지고 말을 오염시켰다라는 지금 의혹을 받는 장본인이 바로 박범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와가지고 이사를 했습니까? 그 사이에 시간이 좀 있었습니까? 다시 이제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 명태균을 접견해가지고는 거기 갑자기 뜬금없이 한동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말 카드란데 근거는 있습니까? 근거는 없어요. 이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 국회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거는 국회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언론, 방송에서 지금 대놓고 하는 겁니다. 그 책임은 사실과 다른 얘기가 있다고 하면 면책특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고 할 경우에는 박범계 의원께서 법적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허위 사실이면은 책임 반드시 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허위 사실이다라는데 굉장히 강하게 방점을 지금 찍으셨는데 제가 좀 박 의원님 편을 좀 들어드리자면 네. 사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를 만나서 명태균 씨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한 이야기들을 저는 메모에 남겨온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이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했다라기보다는 명태균 씨가 지금 구속돼서 수감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뭐 직접 언론에 나서서 인터뷰를 한다거나 이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의원이 찾아가서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가 나름대로의 분석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들, 네. 뭐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이런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전해준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한 상황이 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명태균 씨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검찰이 해결하고 수사를 해야겠죠. 양쪽의 주장이 지금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객관적인 증거를 추적해 가다 보면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증거 중에 핵심은 황금폰과 USB일 텐데 이 부분 포렌식 이미 끝났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렇다면 검찰로서는 수사를 지금 빠르게 서둘러서 이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에 힘써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데 왜 민주당 의원님들은 그 바쁜 시간에 창원까지 내려가가지고 명태균 씨를 왜 만나죠? 왜 만나죠?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핵심 관계자, 증인 내지 피의자들에 대한 증언을 오염시켰다는 그런 어떤 의혹 발언 행위를 왜 계속 주야장천하시죠? 박범계 의원 이번에 갔다 왔죠. 박범계 의원 물론 판사 출신 변호사예요. 하지만 국회의원 하는 동안 변호사 할 수가 없어요. 변호인 접견을 하는 거 아니고 거기에 더서 따로 만나서 불러서 회의하러 간 겁니까? 민주당 이 계속 검찰이 회유했다 하는 그 논리라고 한다고 하면 박범계 의원, 박주민 의원 계속 민주당 의원이 내려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려가서 만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이번에 그 한국일보에 나왔던 네. 그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모든 의혹 제기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계속 하는지 이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 어떤 의혹을 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진술을 오염시키고 진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해서 뭔가 조작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있다는 것 민주당 의원님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사실 뭐 의원들이 진술을 오염시키거나 뭐 회유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결국 수사는 검찰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는지가 더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들이 찾아간 건 저는 의도가 그런 취지라고 생각해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 특검법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그러니까 이 특검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분명히 반대를 할 것인데 이 반대하는 여론이 결국 자당의 많은 유력한 정치인들이 엮여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다시 한번 제기하면서 국민적으로도 이 특검법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라는 이 여론의 힘을 받기 위한 그런 의도도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의 인식이 이렇게 다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중에 나왔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있을 표결에서 통과가 될 것이냐. 사실 야당이 과반이기 때문에 통과는 될 수 있긴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거부권을 행사를 실제로 이 최대 행위 할지 안 할지 여부까지도 좀 같이 연결해서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에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다음 달 26일 선고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어제 이 선거법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검찰 다시 한번 1심과 똑같이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는데 이 구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나온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들어보고 오시죠.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합니다.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네, 최진정 변호사님. 지금 구형이 중요하지가 않다.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실체적 진실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얘기인 건데 선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구형이 중요하죠. 요즘은 실질 구형이라는 걸 합니다. 네. 검찰이 옛날에는 한 실제 선고될 것보다 한 2배 정도 뻥튀기해서 구형을 하면은 네. 법원이 그 정도 한 절반 정도에 해주는 그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은 집행유예를 해야 될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실형 선고해달라고 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할 정도로 실질적인 형에 맞게 구형을 합니다. 네. 사실 이 자리에서 1심 판결 선고할 때 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정도 선고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올려치기 가능성이 있다. 아하. 한마디로 징역 1년이 아니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내지 3년을 저는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돌아가신 분을 모른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그리고 또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협박했다라는 부분은 유죄라고 했는데 이번엔 공소장을 일부 변경하라고 법원에서 요청을 했고 네. 그 부분이 좀 더 정확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공소장을 변경을 했고 허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것은 무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유죄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소장 변경하는 것이 통상적인 실무적 예입니다. 그런 전후 맥락을 봤을 때는 오히려 1심에서 무죄됐던 부분이 추가적으로 유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구형했던 것에 오히려 더 가까운 정도의 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그것은 제가 실질적으로 한 5년간 네.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선거법과 관련되는 이 부분에 대한 양형 기준도 실질적으로 제가 다 만드는 데 관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의 어떤 사안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정 역사상 이 정도의 중대한 어떻게 보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적시를 했다라고 네. 한다고 하면은 실형 1년 6개월 내지 2년 가까이 나오는 것은 기존에도 적지 않은 판결이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장 변호사님. 지금 뭐 글쎄요. 굉장히 오히려 예. 더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 이번에도 의견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네. 글쎄요, 저는 뭐 구형 2년 한 거 뭐 이거 다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1심에서도 구형량이 2년이었기 때문에 뭐 항소심에서도 당연히 2년 구형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재명 대표가 구형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은 전부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구형이라는 건 이게 죄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형을 얼마나 줄 것이냐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무죄라고 생각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뭐 구형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말씀하신 공소 제기가 그 근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공소장 변경 말씀을 주시는데 네. 사실 공소장 변경이 항소심에서 특히 그 항소심 재판부가 이거 공소사실 특정이 좀 안 된 거 아니냐라고 검찰 측에 문제를 제기한 것 네. 저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항소심 재판부가 2심이잖아요. 1심에서 이 공소장으로 유죄가 나온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공소사실이 특정이 안 된 것 같다라고 문제 삼은 겁니다. 공소장은 명확하게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공소장은 말 그대로 피고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적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항소심 재판부가 문제를 삼았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검찰이 다시 특정을 해서 변경이 허가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일단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유죄 판결 자체를 저는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 와서도 이 공소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은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뜯어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측도 뭐 어제까지 해서 뭐 최종 변론과 진술을 마쳤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사실관계를 다르게 인정해서 무죄로 뒤바뀔 가능성 열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 두 분 말씀이 똑같이 공소장 변경을 두고도 해석이 완전 달라요. 지금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재판부에서 얘기를 한 그 부분이 무죄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죄 난 부분을 공소를 변경하라고 했으니 유죄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 여권의 얘기인 거고 아니다. 이 공소 제기를 좀 변경을 하라는 얘기 자체가 아예 그냥 1심 토대로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 꼼꼼히 뜯어본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고로 1심의 유죄 판결 난 거와 완전히 다르게 전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 이제 어제 구형이었죠. 그리고 선고가 다음 달 26일입니다. 향후 일정을 좀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네. 지금 어제 이 얘기가 나왔던 게 요거예요. 2월 26일 2심 결심,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고 그리고 2심 선고가 3월 26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심 선고가 나고 난 다음에 다시 상고심, 3심이 있죠. 3심까지 가기까지의 절차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상고장 제출하고 뭐 기록도 대법원에 송부하고요. 이들한테 통지도 해야 되고 그리고 관련된 상고 이유서 제출하고 이런 것들을 쭉 하면은 일단 3심에 대한 법정 선고 기한이 6월 26일까지다. 라는 건데 이건 지금 이재명 대표의 향후 일정인 건데 요 사이사이에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날 것이냐가 삭혀켜이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아마 3월 중순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올 거다라고 한다면 지금 구형과 선고 사이 어둠에쯤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이 결정이 날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인용이 되면 3월 중순부터 대략 60일 이후 5월 중순이 되는 거겠죠. 5월 중순이 된다고 하면 이 6월 26일 법정 선고 기한 이전에 요 어둠에쯤에 5월 중순 어둠에쯤에 이제 조기 대선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법 리스크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인데 요게 어떻게 시간표가 짜일 것이냐가 사실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입니다. 마케팅값 얼마길래?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기사 같이 볼까요? 3만 원대가 5천 원. 다이소 영양제 판매에 갑론을박입니다. 네. 시중에서 약국에서 이 해당 영양제를 사려면 3만 원대라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회사의 똑같은 영양제인데 다이소에 가면 5천 원이더라. 물론 다이소에서 5천 원 상당히 비싼 축에 속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3만 원대가 5천 원에 판다라는 거예요. 이거 괜찮은 거냐? 그럼 3만 원으로 파는 약국은 왜 우리만 이렇게 팔아야 돼? 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최진영 변호사 이게 가능한 건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사실 원가란 걸 생각하면 그렇게 네. 많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거기에 어떻게 뭐 마진도 있고 거기다가 네. 마케팅하는 그런 비용이 있는 것인데 결국 쉽게 말하면 직거래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천냥하우스, 지금은 비싸봤자 5천 원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3만 원 돼가지고 5천 원. 저도 최근에 이제 제 소셜 미디어에 보면은 앞으로는 다이소 가야겠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런데 대신에 약간 어떤 그 핵심적인 영양분 같은 것들이 빠진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어떤 그 갑론을박들이 아주 센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경쟁이란 것은 소비자들에게 항상 즐겁고 좋은 것이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조금 더 돈을 준다 하더라도 네. 내가 거기에 완전한 어떤 영양소가 있는 것을 그리고 나중에 안정적인 것을 하겠다 하면은 그 약국에 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네. 난 좀 더 저렴하지만 저렴한 거를 먹겠다 하면은 더 다이소에 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내 입장으로서는 선택권이 넓어졌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 자율 경쟁은 소비자한테 좋은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싸게 사면 좋긴 좋은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장 변호사님. 네. 아니 그러면 똑같은 영양소에 똑같은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물론 설명은 그래요. 3만 원짜리는 3개월 치고 5천 원짜리는 한 달치야. 근데 5천 원짜리 3개 사면 3개월 치거든요. 마케팅 값이 그럼 그동안 얼마가 붙었길래 이렇게 비쌌던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건강기능식품들 구입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뭐 한 달에 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는 다 투자해서 드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5천 원대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사실 제약사에서 뭐 이런 비용 간소화라든지 뭐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들이 쓰였구나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약국이나 약사들도 약간 이 부분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도 법적으로는 분명히 괜찮나요, 근데? 네? 법적으로는 만약에 약국에서 아. 우리는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면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겁니까? 사실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 사실은 뭐 아마 다를 겁니다. 유통 채널 자체가 다른 것이고 그리고 일단 그 관련해 가지고 뭐 다이소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그것만으로 뭐 법적으로 뭐 위반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약사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매출 하락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거는 분명하지만 네. 그만큼 그런 건강기능식품을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된다면 사실 본인에게 필요하지 않는데도 사서 먹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하. 그럼 뭐 오남용이라든지 네. 너무 과용량을 복용한다든지 이렇게 돼서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저는 제기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선택하실 때 물론 선택지가 넓어졌으니까 좋은 것도 있겠지만 관련해서 또 약사들과 상담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결론은 약사와 상담하세요. 라는 거였네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